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평생 습관. 52세 박세훈 씨는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먹어야 한다 생각하고 처방받는 대로 먹었다. 덕분에 혈압과 당 수치는 떨어졌지만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는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식사법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오전에 과일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당 수치가 4주 만에 50이나 떨어졌고 약을 끊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달리 우리 몸은 하루가 다르게 늙고 쇠약해집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장기가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젊었을 땐 어떤 음식이든 소화를 잘 시키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속이 쉽게 더부룩해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만성 피로에 찌들고 장운동이 둔해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완전 소화라는 책으로 저자 류은경, 출판사 다살라이프입니다. 국립암센터 신약개발연구원 출신의 류은경 저자는 고도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 현대의 약은 사실 당장의 현상을 수습하는 데 급급할 뿐이라며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먹는 식습관부터 고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소화불량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속이 편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왜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붓는 걸까? 약을 먹어도 왜 낫지 않을까?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당뇨약을 먹으면 당 수치가 조절된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맞췄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오히려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한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그에 대한 약을 먹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약은 어떤 면에서는 치료제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독소가 된다. 약사용 설명서에도 환자의 상태나 복용기간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용량 차이에서 비롯된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는 치료개수를 산정한다. 동물 실험 시 동물의 치사량을 치료량으로 나눈 값이 치료개수이다. 보통 치료개수가 클수록 안전한 약물로 취급하는데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1000 정도로 매우 크고 항암제는 1 정도로 매우 작다. 항암제의 치사량과 치료량이 같다는 것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죽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항암제가 세포 분열이 빠른 암세포와 소화기, 두피세포도 함께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인이 먹는 약은 거의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스타틴계 약물은 횡문근융해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횡문근융해증은 팔다리의 근육을 구성하는 횡문근이 약이나 운동 등의 원인에 의해 녹아 근육괴사를 일으키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근육통과 근무력감을 호소하고 심할 경우 급성심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스타틴계 약물의 설명서에는 흔히 당뇨와 드물게 췌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약효가 나타난다는 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효소계가 차단된다는 말과 같다. 의료활동과 약 처방은 기준이 바뀌는 일도 허다하다.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 마치 즉각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생길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영양학회의 식사지침 가이드라인 2015에 따르면 콜레스테롤은 위험 영양소가 아니다.
많은 임상 실험 결과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 위험 요소로 알고 지냈던 콜레스테롤이 이제는 위험 영양소가 아니라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오히려 수많은 질병을 양산하는 유도제가 되어버렸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신경막, 뇌와 남성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는데 스타틴계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것을 차단한다. 그래서 장기 복용 시 뇌세포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져 치매가 유발된다. 1980년대 중반 스타틴계 약물이 많이 팔린 뒤로 치매 환자, 발기부전 환자가 급증한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치매약과 비아그라는 콜레스테롤 약이 만들어낸 새로운 약이다. 이처럼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약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쉽다. 약에만 의존하는 환자들 때문에 병과 약물은 계속 만들어진다. 이 모든 고통은 환자들의 몫이다. 의사와 약사들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약은 병을 고칠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감기약을 4~5알 정도 처방해 주지만 독일의 의사들은 다르다. 그들은 아무리 열이 나도 허브티만 처방한다. 감기에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감기의 원인은 돌연변이 바이러스라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몸이 자연 치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수많은 알약은 무엇인가? 약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할 뿐이다. 종합감기약은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 해열 진통제, 소염 효소제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해거담제는 가래를 제거하고 항히스타민제는 콧물과 재채기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나오지 못하게 한다. 해열 진통제도 열을 낮추거나 통증이 없게 한다. 그런데 콧물, 기침, 열, 통증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는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다. 몸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없애려고 하는 자연의 원리다. 이처럼 몸은 때가 되면 스스로 낫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을 먹는다. 약물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부작용이 적혀 있다. 장기 복용 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증상에 따라 따로 처방받은 약물들이 일으키는 상호부작용이다. 약과 약의 상호부작용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상세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가? 별로 없을 것이다. 염증으로 가득 찬 우리 몸. 현대인들은 알레르기나 아토피, 천식 같은 다양한 면역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 자가 면역 질환이란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아닌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질환으로 전신성 홍반성 낭창,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이 대표적이다. 면역력이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되는 셈이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은 과거에는 그 수가 적어 희귀질환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병으로 취급받고 있다.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면 몸속에서 꾸준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는 눈에 보이는 급성 염증보다 심각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포와 혈관에서 조직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은 림프구가 관절의 일부분인 활막을 공격하여 연골이 손상되는 질병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연골이 점점 구부러지고 변형된다. 이 경우 면역을 떨어뜨리는 억제제를 먹지 않으면 진행을 막을 수 없다. 2004년 미국 잡지 타임은 염증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별명을 붙였다. 눈에 보이는 염증은
항염제나 소염제 등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미세염증은 초기에 알아채기 어렵고 일반적인 염증 치료제로 치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세염증은 그대로 두면 동맥경화증부터 시작하여 암이나 치매 등의 큰 질병으로 이어진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증상인데 백혈구가 이런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동맥이 딱딱해지고 붓는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단순한 혈관 질환이 아닌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다. 암도 미세염증의 한 종류다.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몇 년 이상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몸속 미세염증은 다른 기관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미세염증이 있는 한 우리 몸은 항상 전쟁 상태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존이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심장은 더 많이 뛰고 폐는 더 많이 호흡하며 신장은 더 많은 찌꺼기를 배출한다. 반대로 소화와 흡수, 배설을 담당하는 위간, 장의 기능은 다소 떨어지게 된다. 신진대사의 균형이 무너지는 건 꽤 심각한 일이다. 우리 몸은 잘 짜인 시스템과 같아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기능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약해지면 지방대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만세포에서는 히스타민 같은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우리 몸은 이 염증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심장과 폐, 신장으로 보낸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증이 많아서 살이 찌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적게 먹는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보다 염증 치료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다. 염증도 음식으로 조절한다. 염증이 관찰되면 병원에서는 항염제나 면역 억제제를 처방한다. 항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다. 염증이 일어나면 해당 부위가 붓고 충혈되고 통증이 생기는데 항염제는 상처 부위를 붓지 않게 하려고 점액 분비를 줄이고 혈관에 빈혈을 일으킨다. 면역 억제제 역시 림프구나 T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증식을 막는 약이다. 이렇게 모든 약은 자연스러운 효소계를 차단하고 억제한다. 독성, 즉 부작용이 있다.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백혈구가 감소하고 위장장애와 구토, 탈모와 폐질환, 혈관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다. 30대 젊은 여성이라도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먹으면 뇌경색이 오기도 한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즉각적인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 염증 치료는 꾸준한 식이요법을 통해 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은 오메가3 지방산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착한 지방으로 염증에 노출된 몸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불균형 상태인 경우가 많다. 보통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1대1에서 1대4 정도일 때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염증에 노출된 사람은 1대20 비율까지 매우 높아진다. 오메가6 지방산은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의 대사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한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다는 사실이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와 달걀,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옥수수 역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풀이 아닌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오메가6 지방산을 과잉 섭취하게 된다. 염증이 많은 고기를 먹는 셈이다. 해결책은 오메가6 지방산의 양은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는 식단이다.
염증이 많은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과 튀긴 음식, 가공식품, 햄버거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참치,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기름과 들깨, 견과류 등을 섭취하도록 하자. 오메가 지방산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비타민 C와 E의 흡수율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먹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환상의 궁합이 될 수 있다.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착각.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날씬했던 시절이 있다.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을 떠올린다. 먹는 기쁨은 줄이기 어려우니 운동을 통해 살을 빼겠다는 것이다. 물론 운동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비활동적인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많고 혈액이나 림프액 순환도 수월하며 관절 건강도 좋다. 당뇨, 고지혈증, 암 등에 걸릴 확률도 낮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다. 그러나 단언컨대 운동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운동은 분명 좋은 활동이지만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운동만으로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심지어 하루 10시간씩 운동하는 선수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짧다. 대신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했던 여러분의 20대 시절을 떠올려 보자.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진대사이다. 20대와 30대, 40대, 50대는 대사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건강했던 사람도 20대 후반이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늘어난다. 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운동이 아니라 영양소로 만들어진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따로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다. 엄마가 제공하는 영양소를 잘 받아먹는 아이가 신진대사도 활발한 아이로 태어난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몸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세포를 만들고 사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이고 위장 상피세포는 5일에 한 번씩 재생한다. 조금 길지만 뼈도 7년에 걸쳐 재생을 반복한다고 하니 우리는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이때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운동보다 잘 먹는 게 우선이다. 단백질 위주의 보양식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6대 영양소로 지정했다. 보양식을 먹어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식사는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혔다고 말할 수 없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면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재생된다. 특히 위와 간,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해진다. 영양의 흡수와 대사, 합성을 주관하는 핵심 장기이기 때문이다. 그 외 신경이나 호르몬, 혈액 등은 모두 섭취한 음식의 영양과 흡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운동보다 오장육부 관리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지방이 빨리 분해되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면 건강을 위해 살을 빼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야기다. 신진대사가 원활하면 살도 안 찌기 때문이다. 건강하면 살찌지 않는다는 얘기다. 건강하지 않아서 살이 쪘는데 살부터 빼고 오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체지방은 비축성 에너지원이라 당장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먼저 당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이 사용된다. 당이 소비되면
우리 몸은 최대한 빨리 예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고 싶어 한다. 운동 후에 밥, 국수, 빵 등의 탄수화물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을 할수록 탈진해서 더 많이 더 빨리 먹게 된다. 단순 계산해봐도 운동은 살을 빼는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가 1시간 동안 걷기나 달리기를 하면 약 400칼로리가 소모된다. 한 달 동안 매일 걷고 뛰면 12,000칼로리 정도인데 이는 지방 1g이 내는 열량이 9kg라고 가정했을 때 1.5kg 빼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반대로 먹는 걸 생각해보자. 400칼로리는 과자 한 봉지의 열량이다. 과자 한 봉지만 안 먹어도 1시간 달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먹는 걸 바꾸지 않고 운동만으로 5kg 이상 빼겠다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다. 게다가 운동하면 보상 심리가 생겨 더 먹게 된다. 최근 과학자들이 기초대사량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몸속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율이 근육 18%, 내장 82%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육보다 뇌, 소화계, 심장, 간의 신진대사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운동으로 살을 뺐다는 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동하면서 식단을 조절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는 연예인들은 운동만 하지 않는다. 밥은 백미 대신 현미를 먹고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으며 고기 대신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챙겨 먹는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살을 뺐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위 건강법, 소화가 잘 되면 효소가 살아난다.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걸까? 가스말이라고 불리는 역류성 식도염은 특정 원인에 의해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식도에는 위점막과 같은 보호막이 없어서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식도에 닿으면 점막이 상처를 입고 염증이 발생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과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이물감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준다. 위염처럼 흔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만 방치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병원에서는 위산중화제나 위산분비억제제를 이용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한다. 그러나 약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오히려 위산이 중화되면서 다른 음식물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위산이 중화되면 산성 상태에서 반응하는 다른 약이나 칼슘, 철분,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한 환자가 위산 중화제와 항응고제를 같이 먹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위산이 역류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원인이라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과식이나 임신 등으로 위내 압력이 증가하거나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때문에 역류한다고 하는 의사도 있다. 그런데 위가 건강한 사람은 식사 후에 눕는다고 위산이 역류하지는 않는다. 윌셔스파인 센터의 조한경 원장은 오히려 위산 분비 저하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위산은 pH2 정도의 강산으로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죽이고 음식물이 소화되는 동안 부패하지 않게 돕는다. 위가 건강하면 적절한 양의 위산이 나와 음식물을 소화시킨다. 문제는 위산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한다. 위산이 부족하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가스트린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유문조임근이 열린다. 유문조임근은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부위의 밸브이다. 소장과의 연결 부위는 분문조임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음식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유문조임근이 열리면 위의 내용물이 역류하며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게 된다. 그래서 조한경 원장은 위산이 역류하는 환자에게 오히려 염화수소, 즉 산을 처방한다. 그러나 처방보다 중요한 건 역시 예방이다. 위산을 분비하는 위의 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면 역류성 식도염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그리고 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 젖은 장작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어 뼈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로 저장된다. 문제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몸속에 남아있을 때 발생한다.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이 부패하고 독소를 배출한다. 이는 소식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워낙 조금 먹으니 몸속에 소화시키지 못하고 남은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소화력이 좋아지는 첫 번째 방법은 꼭꼭 씹어 침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때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탄수화물은 태웠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작이다. 장작이 잘 타게 하려면 종이나 마른 나뭇가지 같은 불쏘시개가 꼭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화효소다. 장작이 잘 타면 까만 수치로 변하듯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면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된 찌꺼기만 남는다. 그런데 잘 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라. 축축하게 젖은 장작은 까만 그을음을 남기며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가 된다.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먹는 건 타는 장작에 물을 붓는 격이다. 한식 위주의 자연식 밥상을 꼭꼭 씹어서 침으로 완전 소화시키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오전에 과일식을 하고 점심과 저녁에 현미채식을 하면 일주일 만에 좋아지기도 한다.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기는 완전 소화의 첫 번째 단추다. 소화불량은 독소를 부른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는 경우가 많다. 더부룩할 때마다 먹으려고 아예 가방에 넣어 다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소화불량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질병이 소화불량에서 시작된다. 소화가 덜 된 음식 찌꺼기가 위에 쌓이면 담적이 되고 대장에서는 각종 가스를 생산하는 묵은 변이 된다. 소화가 덜 된 음식 찌꺼기는 대장까지 약 9m의 장을 지나면서 더욱 부패된다. 대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변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장소다. 각종 영양소의 변성으로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어진다. 특히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변성은 페놀,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등의 질소화합물과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까지 만든다. 간은 이런 물질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해독하려고 애쓴다. 결국 간은 지치고 피로물질은 누적되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마침내 혈액이 탁해져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림프에도 이상이 생긴다. 노폐물은 점점 축적되고 신진대사는 매우 떨어지게 된다. 장에 몇 년 동안 노폐물이 쌓이면 숙변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소화불량은 각종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완전 소화가 이루어지면 영양이 잘 흡수되어 찌꺼기만 배설되는 바나나 모양의 변이 나온다. 바나나 모양의 변은 물보다 비중이 낮아서 물에 뜨기도 한다. 바나나 모양의 변은 완전 소화의 증거다. 물론 반대로 소화가 덜 되면 변이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다. 채식 위주의 간단한 식사를 했을 때와 고기를 먹고 난 다음 날의 변 상태가 다른 건 바로 이런 까닭이다. 소화제 대신 식전 과일 하나로 위부터 간까지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자. 간건강법. 이렇게 먹으면 간세포도 재생된다. 간의 해독 능력을 상승시키는 자연 음식.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독소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 앞에서 우유와 고기, 가공식품의 첨가물과 덜 소화된 음식물이 내부의 독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했다. 그 외에 소화와 대사 활동 시에 발생하는 암모니아, 요소,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다. 특히 활성산소는 과식과 과음, 정신적 스트레스와 약물 복용 등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샴푸나 세제, 환경 호르몬 등도 몸을 망치는 독소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역시 폐와 세포를 망치는 독소이고, 길을 지나다 마시는 담배 연기도 독소다.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독소를 피하기는 어렵다. 독소는 간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 대사를 비롯한 몸의 내부 기능도 저하시킨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해독과 영양의 원리에 따라 간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 몸이 해독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80%이다. 독소가 생기면 빠른 시간 안에 해독해야 생명이 위태롭지 않기 때문이다. 독소가 축적되면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효소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빼내는 것도 중요하다. 해독 없이 먹는 비싼 보양식이나 보약은 효과가 없다.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위해서는 해독이 먼저다. 영양소 섭취와 신진대사 자극은 그 다음이다. 해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독소 변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독소 배출이다. 변형된 독소는 다른 분자와 결합되어 담즙이나 혈액을 통해 배출된다. 이처럼 해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 1단계 독소 변형 과정에서는 비타민 A, C, E 등과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고, 2단계 배출 과정에서는 독소를 물에 풀기 위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리신, 글루탐산, 시스테인이 필요하다. 항산화 물질은 해독과 함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항암 물질이다. 항산화 시스템은 우리 몸의 암 예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의 해독력과 암 예방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해독에 필요한 이 물질들은 간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 효과를 이끌어낸다. 항산화 물질이 암 예방에 필요한 물질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영양제가 탄생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주먹씩 먹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영양제를 비싼 돈 주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이미 자연이 조화롭게 땅과 바다를 통해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단계 독소 변형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는 과일과 야채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제철에 나는 사과, 포도, 귤, 딸기 등 사과중과 크기의 과일을 하루 3개 정도 먹으면 충분하다. 야채는 항산화력에 좋다고 알려진 설포라판이 많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콜라비, 케일 등을 추천한다. 2단계 독소 해독 과정에 필요한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은 체내 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음식 중에는 고등어와 연어 등의 생선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바쁜 현대인이 하루 3끼를 모두 완벽하게 건강식으로 챙겨 먹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너무 꼼꼼히 챙기려다간 스트레스가 생겨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항산화 식품이 바로 과일이다. 이제 과일로 간 건강을 챙겨보자. 식후과일은 독이고 식전과일은 약이다. 주식으로 과일을 먹는 고릴라와 침팬지는 당뇨병이나 단백질 결핍에 걸리지 않는다. 과일의 당은 자연당으로 식이섬유와 함께 각종 식물 영양소가 가득해서 몸의 질서를 잡아준다. 자연의 질서는 사람이 주식으로 과일을 먹어도 손색이 없다고 말해준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 소화가 빠르고
인체에 풍부한 효소를 공급함으로써 효소를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양하고 많은 음식을 소화하느라 지쳐있던 소화기관들에 활력을 준다. 꾸준히 먹기만 하면 무병장수를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자연의 선물이다. 더 빨리 살을 빼고 싶거나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섭취하는 과일의 양을 늘리면 된다. 아침과 저녁에 주식으로 과일을 삶고 점심은 일반식을 먹는 것이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위장 점막이 손상된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빈속에 라면이나 스팸 등의 인스턴트 식품은 안전하고 자연이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만든 과일은 정말 해로울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음식이 더 건강에 좋은지 알 수 있다. 물론 위점막이 약해서 사과같이 산이 강한 과일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다른 과일을 먹다가 위점막이 튼튼해지면 사과를 먹어도 된다.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식사로 먹은 음식과 섞여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일반식을 한 사람의 뱃속에는 이미 김치와 나물, 야채 등의 식이섬유와 고기 같은 단백질이 밥과 함께 버무려져 있다. 이때 위에 들어온 과일의 당은 36.5도나 되는 따뜻한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발효된다. 위 속에서 일어나는 발효는 가스를 발생시키고 음식을 변질시켜 영양 흡수를 방해한다. 식후에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까닭이다. 게다가 과당의 발효 성분은 몸에서 알코올과 같은 반응을 일으켜 간세포를 파괴한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간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식후에 과일을 먹은 분들이다. 이렇게 간에 무리를 주는 식후 과일은 노폐물과 지방 축적으로 이어진다. 식전에도 과일을 아무렇게 섞어 먹는 것보다는 적절한 배합을 지켜주는 게 좋다. 물론 그동안 밥과 고기와 반찬을 마구 섞어 먹었던 습관에 비하면 어긋난 과일 배합은 아무것도 아니다. 몇 개의 과일을 섞어 먹는다고 해서 불편함을 호소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도 기왕이면 나눠서 먹는 게 좋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과일은 단맛, 신맛, 지방이 많은 것과 멜론 종류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한다. 단맛과 신맛의 과일은 섞어 먹어도 괜찮다. 지방이 많은 과일과 신맛 과일의 조합도 괜찮다. 하지만 멜론 종류의 과일은 단독으로 먹는 게 좋고 단맛 과일, 신맛 과일, 지방이 많은 과일을 동시에 먹는 것도 지양하는 게 좋다. 자칫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 건강법, 장내 독소 제거, 바나나똥이 먼저다. 현대인에게 흔한 장내 질환. 장은 배출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 면역 기능의 70% 이상을 담당한다. 특히 약 7m에 이르는 소장은 영양소 흡수와 면역 기능의 핵심이다. 소장은 부드럽게 윤이 나는 육모를 가지고 있으며 장내주름을 다 펴면 약 200제곱미터 넓이로 60평대 아파트만한 크기다. 이렇게 넓은 장 육모 속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진다. 소장은 다양한 음식물이 흡수되는 곳이기에 면역력이 낮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다. 소장점막이 건강하지 않을 때 외부 독소가 들어와 탈을 일으키는 증상이 장누수증후군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질환들 역시 패스트푸드나 지나친 육류 섭취 등으로 영양균형이 깨졌을 때 장점막이 약해져 발병한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장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병이다. 자가 면역 질환은 1980년까지만 해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었는데 2010년 이후로는 매우 흔한 질병이 되었다. 모두 지나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로 장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우울한 사람일수록 장 건강부터 챙겨라.
장에서는 수많은 물질이 분비된다. 소장은 탄산수소 나트륨과 점액을 분비하여 위의 산성물질을 중화시키고 여러 소화효소가 있는 장액을 하루에 약 3000ml나 분비한다. 또한 20가지의 다양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그간 뇌에서 생성된다고 알려졌던 세로토닌이 장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실제로 세로토닌의 95%는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지며 나머지 5%만 뇌에서 나온다. 신경계를 통해서만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장이 두 번째 뇌라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한다. 세로토닌은 평안함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행복 호르몬이다. 흔히 행복이라고 하면 엔도르핀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엔도르핀은 격정적이고 쾌락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중독성이 강한 호르몬이다. 마약이나 도박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헤어나오기 힘든 이유도 강한 엔도르핀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세로토닌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분비된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며 일할 때, 고요한 곳에서 의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볼 때 세로토닌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세로토닌 연구는 심신의학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야다. 아이에게 배탈이 났을 때 엄마가 배를 문질러주면 금세 낫고 기분이 좋아져 잠을 잘 잔다. 엄마의 손길이 닿은 장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었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장을 살펴보면 불규칙한 식습관과 인스턴트 식품 등 자극적인 음식으로 장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이때 식단을 건강하게 바꿔주고 제때 끼니를 챙겨 먹게 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세로토닌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각종 효소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며 식물 영양소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과일, 견과류, 야채 등을 섭취하는 게 좋다. 건강한 바나나똥이 최종 목표다. 변을 보면 병이 보인다. 변은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람의 몸은 정직하다. 내가 먹은 대로 몸이 만들어지고 소화, 흡수된 뒤 배설된다. 그래서 변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주로 먹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과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의 변은 색깔에서 밀도까지 완전히 다르다. 건강한 배설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비만이나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는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변의 상태에 대해선 말을 꺼내기 어렵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아름답지만 나오는 결과물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한 변은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운 변은 물에 뜨는 바나나똥이다. 굵기와 색이 딱 바나나 정도다. 건강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건강한 바나나똥이 만들어진다. 반면 소화가 덜 되거나 장내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악취나고 이상한 모양의 변이 생긴다. 신진대사의 건강 상태는 위내시경이나 혈액 검사보다 변 모양을 확인하는 게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 변은 70%의 수분과 30%의 고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변이 만들어지면 약 1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간다. 고형물을 구성하는 성분은 소화된 찌꺼기와 소화되지 않은 부패산물, 식이섬유, 몸속 죽은 세포와 세균사체들, 각종 식품 첨가물과 약의 부산물 등이다. 1997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케니튼 박사는 병원의 의뢰를 받고 변을 7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학자들에 의하면 변의 형태에 따라 음식 찌꺼기가 대장 밖으로 나오는 시간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건강한 변은 황금색 바나나똥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쾌변은 바로 바나나똥을 보았다는 의미다. 바나나똥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는데
이는 물보다 비중이 가볍기 때문이다. 물에 뜬다 해서 부변이라고도 부르는데 위장을 통해 완전 소화가 이루어져서 오직 찌꺼기만 나올 때 가능하다. 반면 물에 가라앉는 변은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바나나똥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알맞고 신진대사도 활발할 때 나온다. 그래서 냄새도 살짝 고소한 정도이고 곧 사라진다. 과일과 양념하지 않은 고구마, 감자, 옥수수, 현미와 생야채 위주의 자연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물에 뜨는 바나나똥을 볼 수 있다. 제일 해로운 변은 1번 형태다. 1번 형태의 변은 대장 밖으로 나오는데 무려 100시간이 걸린다.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계속 수분이 흡수되어서 토끼변처럼 된 것이다. 변이 장내에 오래 머물면 혈관으로 독소가 재흡수된다. 이런 변비를 해결하려면 바나나 같은 과일보다 사과나 오렌지, 배와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는 게 좋다. 바나나는 수분이 적은 과일로 오히려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수분을 빼앗아 간다. 7번 형태의 설사변은 장의 점막 상태가 매우 나빠 장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할 때 나온다. 냄새도 심하다. 이런 변을 보는 사람의 몸은 매우 차가운 상태이므로 배를 비롯한 중요 신체 부위의 온도를 올려줄 필요가 있다. 아이스커피나 아이스크림, 찬물, 찬성질의 과일과 야채를 피하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도 소화에 무리가 감으로 줄이자. 지나친 야채 섭취도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이 좋다.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매일 뜨거운 물로 10분 정도 샤워하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와 브로콜리,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바나나, 살구 같은 과일과 각종 해조류를 섭취하면 변이 굳는데 도움이 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은 단단한 변과 묽은 변이 교대로 나타난다.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장의 리듬이 깨졌기 때문이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예민해지면 장도 바로 영향을 받는다. 과민한 장에는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대변의 색도 참 다양하다. 건강한 변은 밝은 갈색이다. 변이 갈색인 이유는 장내에서 박테리아의 대사를 거친 담즙과 사용되고 버려진 적혈구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빨간색 변은 매운 음식, 빨간색 음식을 먹었거나 출혈이 의심되는 장질환이 있을 때 나타난다. 음식을 바꿔도 빨간색 변이 자주 나오면 하부 위장 관출혈, 만성장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휴지에 빨간 피가 계속 묻어 나오면 치질이나 직장 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변비 상태에서 오랫동안 과도한 힘을 주면 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변이 안 나올 땐 앞에 받침대를 놓고 발을 10cm 정도 들어 올리거나 앉은 자세에서 배를 앞뒤 좌우로 흔들면 배변이 수월해진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산책할 때 꼭 배변하는 이유도 장 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녹색변은 녹색 채소를 필요 이상으로 먹었을 때 나온다. 한동안 약 1리터 정도의 녹즙을 마신 적이 있다. 그때 항상 아름답지 않은 묽은 녹색변을 보았다. 필요 이상의 섬유질이 들어오면 장벽을 자극해 설사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섬유질을 포함한 녹즙은 하루 500ml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다. 그 이상 섭취를 원하면 섬유질을 제거하고 먹어야 한다. 담낭의 문제로 담즙이 잘 나오지 않거나 췌장 질환으로 지방소화 효소, 리파아제가 분비되지 않으면 기름기 있는 노란색 변이 나온다. 장내 기생충이 있을 때도 노란색 변이 나올 수 있다. 노란색 변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는 게 좋다. 검은색 느낌의 진한 변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과 위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을 예상할 수 있다.
섭생의 목표는 음식을 완전 소화하고 완전 배설하는 것이다. 생각 없이 입맛 당기는 대로 먹다 보면 내 몸은 건강에서 멀어진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곧 내 몸을 구성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대변 상태만 잘 확인해도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것보다 낫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